장자는 여기서 저별을 내세우고 그런 사람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은 깃털보다 가벼운데 실을 줄 모르며 재앙은 땅덩어리보다 무거운데 피할 줄 모른다.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이 길 가는 사람이 가벼운 복은 씻지 않고 도리어 무거운 재앙을 짊어지고 간다. 그래서 어리석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한 겁니다. 어쨌든 이 대목에 보면 장자도 그렇고 노노에도 그렇고 공자와 저벼가 대화를 나누지 못해요. 분명히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보는데 저벼가 풍자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쉽게도 저벼가 도망치는 바람에 공자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이 대목에서 이걸 우원으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저벼와 공자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원으로 창작했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부분인데요. 앞에 역사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나무 이야기 또 뭐 나무 이야기만 뭐 기름 등잔불, 계피, 온나무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죠. 산의 나무는 스스로 해치며 이때 삽목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그 역사수 얘기에 나왔던 것처럼 무슨 귤나무라든지 뭐 유자나무라든지 이런 유실수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는 열매나 제목을 그 쓸모를 가진 나무들이에요. 그런 나무들은 자기가 가진 쓸모 때문에 스스로를 해치는 거예요. 삽목자고야며. 산의 나무는 자기가 가진 쓸모 때문에 스스로 해치며 또 기름 등잔불은 스스로 태우며 자기 몸을 태운다 이거예요. 태워서 불을 밝혀준다는 세상을 밝혀주는 그 쓸모 때문에 타는 거죠. 그리고 계피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워가며 먹을 수 없으면 배워가지 않을 텐데 온나무는 쓸모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른다. 옷을 젖지 않은 거죠. 쓸모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쓸모 있으면 쓸모만 알고 나무도 쓸모 있는 나무를 찾고 등잔불이 쓸모가 있으니까 가져다 가고 계피도 쓸모가 있으니까 먹으려 하고 온나무도 쓸모가 있으니까 배워가는데 그래서 모두 쓸모 있으면 쓸모만 알고 쓸모 없으면 쓸모는 알지 못한다. 사실은 쓸모 없는 것이 더 귀하다 이런 얘기예요. 비슷한 내용을 이제 해설 통해서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인간세편 뭐 두 대목밖에 못 읽었습니다만요. 덕충부편 뭐 한 대목 읽고 뭐 이럴 겁니다만 오늘 이제 9번째 강좌잖아요. 다음 주로 이제 끝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부만 읽는데요. 이게 이제 이 대목이 인간세편의 결론입니다. 쓸모없음이 인간 세상의 기준으로 유용. 이 쓸모 있다고 하는 것과 쓸모 없다고 하는 걸 이제 대비를 시켜서 유용보다 오히려 무용이 더 어떤 하나의 그 생명체를 기준으로 볼 때 무용이 더 큰 쓸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용지용을 얘기한 겁니다. 무용지용이요. 세상에 쓰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쓰임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뭐 요즘 대학생들이 계속 그 추구하는 가치형은 취업이거든요. 첫째도 취업, 둘째도 취업, 셋째도 취업이거든요. 그게 이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펙을 계속 쌓는 거거든요. 그 쓸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뭐 기업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프레임에 빠져 있으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먹혀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해당하는 그 텍스트를 읽히고 해도 가르치는 사람만 감동받고 학생들이 감동을 안 받아요. 그럼 예를 들어 헨리 데이빗 소로 같은 월든 같은 책들을 보면은 이게 정말 내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그냥 그걸 도처에 보이는데요. 글이 그렇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은 글이거든요. 독자의 눈치도 안 보는 글입니다. 읽어보면 아연할 글이거든요. 있는 제 눈치를 전혀 안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닌 것은 절대 살지 않겠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자 하지 않은 그런 독자를 위해서 절대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글쓰기거든요. 그걸 읽으면 그런 힘이 생기는데 저한테 좀 생기고 학생들한테 안 생겨서 문제예요. 저만 감동을 하고 학생들 감동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미 이제 그 프레임 속에 발을 들여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사실 교수자의 역량이 약한 거죠. 예를 들면 뭐 간디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안 나타나서 이제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장자 이 대목도 마찬가지고 쓸모없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얘기를 해도 피부로 닿기가 힘들죠. 어쨌든 그 세상 사람들은 유용이 가치 있는 줄 아는데 막상 유용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낭비를 하는 거죠, 인생을. 타인의 쓸모에 쓰이기 위해서 자신의 귀중한 삶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근데 이제 그걸 망각한 거죠. 그 여기서 예로 든 삽목, 다 사람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름등잔불, 계피, 온나무, 이런 거 모두 인간 세상의 쓸모에 부합하는 유용 때문에 도리어 자신을 해친다. 한비자에 보면요, 한비자가 노자를 풀이한 내용, 그 해로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나라 사람이 꼬리가 화려한 여우와 꼬리가 화려하니까 잡힌 거죠, 여우가. 그리고 검은 표범 가죽이 아주 아름다우니까 잡힌 거죠. 이걸 이제 진나라 문공에게 바쳐요. 그러니까 문공이 그걸 받고 탄식을 합니다. 이놈들은 아름다운 가죽을 가졌기 때문에 화를 초래했다. 가지고 있는 재능 때문에 이렇게 화를 초래한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재능을 갖고 있으면 화를 초래한다. 무도한 세상일수록 더 쉽게 그렇게 되는 거죠. 저 후한시대 최홍이라는 학자가 동탁의 부름을 받고 결국 더럽혀지잖아요. 재능이 없었으면 부름을 받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학의 입장에서 보면 그럽니다. 그게 바로 시험이니까 그걸 견뎌야 된다 이거죠. 그 시험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제 학자로서 존경받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만 그걸 이제 견딘 사람들만 철학사의 서술이 됩니다. 그렇게 철학사가 빈약하죠. 아니, 뭐 영의정이 했다고 철학사의 서술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걸 견디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재능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어려운 시험 받는 상황에 그 당면했을 때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면서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 이걸 시험 받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육아식입니다. 장자는 그게 아니라 이제 피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예 재능 자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학의 입장에서 보면 장자는 좀 비겁한 거죠. 장자 입장에서 보면 유학은 이게 무모한 겁니다. 무모한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말이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뭐 그렇게 이제 공자는 공자 스타일대로 사는 거고 장자는 장자 스타일대로 사는 거죠. 서로 존중할 필요는 있는 거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세편, 이 편의 취지는 이겁니다. 맨 앞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남을 죽이고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게 손자병법이죠. 어떻게 하면 쟤를 죽이고 내가 살 것인가? 우리가 요즘 주입받는 거죠. 야, 우리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거죠. 그래서 맨날 뭐 어디가 쫓아오고 어디가 앞서가고 뭐 맨날 이러잖아요. 그럼 뭐 그리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거 계속 앞서 나가는데 이게 이 현재 이 한국 사회가 기적적으로 세계 자본주의 대열에서 최상위 레벨에 해당하는 그 생산성을 갖고 지금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게 될까요? 계속 되리라고 하면 그건 정말 그 무모한 욕망이죠. 그렇게 됐어도 말이 좀 이상한데요. 저도 오래 가길 바랍니다만 될 리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런 뭐 호조건이나 뭐 행운이나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또 뭐 어떤 노력이나 뭐 이런 각고의 노력 이런 게 다 겹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인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욕망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서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가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태도를 바꿔야죠. 그래서 국민소득 계속 성장을 계속 해나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환상을 버려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그런 그 공감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성장이고 무조건 앞으로죠. 글쎄요. 그렇다고 뭐 제가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걸 막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나아가는 스타일은 나가야죠. 어쨌든 손자병 법칙으로 자꾸 그렇게 주입되면은 너를 죽이고 내가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자, 같이 살자 이거예요. 그 방법이 인간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왕부지가 앞에 제가 인간세 처음에 이제 기술을 해놨는데요. 인간세 편, 장자 2편은 난세를 넘어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이다. 이 세상을 넘어서 스스로를 보존하고 나를 보존해야죠. 그런가 하면 남도 보존하는 것. 그러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게 묘술인 거죠. 그러니까 나만 살자가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이 묘술을 추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군자의 도리에 부합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걸 이제 음미할 만하죠. 예, 이렇게 해서 인간세 편은 5장 이 부분을 읽고요. 잠깐 쉬었다가 덕충부편 5장 354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장자 4편 중에 5번째 편 덕충부를 봅니다. 덕충부에서도 이제 뭐 한 대목만 있는데요. 5장을 보는데 일단 뭐 덕충부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하죠. 덕충부라는 제목에 대한 풀이가 필요합니다. 덕이 충만해 있다는 부호 뭐 이런 뜻이죠. 충은 충만하다, 가득 차 있다 뭐 이런. 부는 부호. 어떤 사람의 그 내면의 가치인 덕이 충만해 있다는 부호, 표시.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덕충부 편에 이른바 이 성인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 성인들이 어떤 용모를 갖고 있는가, 이걸 보면 됩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덕이라는 글자는요, 우리가 도와 덕으로 이제 나누는데, 뭐, 노자, 도덕경,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도경과 덕경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건데요. 도와 덕은 원래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도 길이고 덕도 길인데, 차이가 뭐냐면 도는 밖에 있는 거고 덕은 그 밖에 있는 도가 내면화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주의가 풀이한 게 덕이 뭐냐? 덕이하자는 덕이 아니 이 큰 덕자 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 얻는 거다. 덕이하자는 덕이 아니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 얻는 것이다. 어떻게 얻는 것이냐? 행도의 유덕의 심져라. 행도, 마땅한 도리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 밖에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행도의 유덕의 심, 내 마음속에 터득하는 것. 마음에 터득함이 있는 것. 그러니까 밖에 있는 도가 내면화된 것, 그게 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길입니다, 길. 길은 이게 원래 이제 머리 숫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갈림길이거든요. 여기에 길도자죠. 그리고 덕자도 이게 갈림길이고, 여기 10개의 눈이 있는 것. 이게 큰 덕자의 원래 글자입니다. 10개의 눈으로,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판단하는 거죠. 제대로 보고 판단하는 거고, 이 도도 이 머리 숫자입니다. 머리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길을 아는 사람, 그 도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길을 안다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럴 때는 뭐 사막을 횡단해서 간다 이렇게 할 때 오아시스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은 생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 길을 아는 사람 뭐 이런 맥락으로 생각하면 그 삶의 행복을 아는 사람 뭐 이런 의미가 되면 도가 행복이 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가치를 이 속에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유가의도, 도가의도, 묵가의도 뭐 얼마든지 이 속에 넣을 수 있는 거죠. 도둑의 도도 있을 겁니다. 도둑의 도는 도척의 도겠죠. 이익 뭐 이런 거겠죠. 재물 뭐 이런 것이기도 하고. 백이숙제의 도, 뭐 그건 의가 되겠죠. 도척의 도는 리가 될 것이고요. 그 권력을 추구하는 자는 권세가 도가 되겠죠.
보통 사람은 도가 없어요. 그냥 그날 살아가기 바쁘다. 이게 사마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도덕이 되면 못해요. 뭔가 추구하는 가치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추구하는 가치가 없으면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으로 설득하면 됩니다. 당신한테 결국 돈이 생기는 길이 어떤 거다. 이렇게 알려주면 고분고분이 되는 거고요. 도덕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도덕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은 설득할 방법이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런 가치가 내면화된 게 덕이에요. 그 충은 뭐냐면 그게 가득 차 있다는 뜻인데, 본래는 이게 충이라는 글자가 밑에 재밌는 글자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게 사람 인자죠. 사람입니다. 걸어다니는 사람이에요. 위에 있는 게 아들 자자를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자자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다는 얘기는 10달이 다 됐다는 뜻입니다. 임신한 여성이 태아가 10달이 다 돼서 거꾸로 돼서 지금 이제 곧 출산 직전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자는 뭐냐면 임신한 여성이 10달이 다 돼서 배가 충만한 상태, 그게 충자입니다. 이게 이제 명자에 보면 충실지음이 충실한 것을 아름답다 그랬는데요. 아름답다.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냐? 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성이 임신을 한 다음에 이 태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상태, 그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상태가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지금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거하고는 그 차이가 많죠. 그 충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덕이 내면에 가득한 상태, 이게 덕충입니다. 그걸 표시해주는 부호. 이게 이제 덕충급편인데, 주인공들을 보면 미리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인기지류 무순하고 옹황대영 두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있는데, 나머지는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충급편의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냐면, 왕태라는 사람이 나와요. 올자입니다. 올자는 절름발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주인공이 절름발이에요. 절름발인데 노나라의 현자로 알려져 있는데 공자와 제자의 수가 같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자는 제자의 수가 3천에 이르렀다 이렇게 사마천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냥 많았다는 뜻이죠. 3,000명을 다 헤아릴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공자와 제자의 수가 같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올자, 절름발입니다.